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맡은 주제는 미국 대선 이후 시민운동의 전망과 방향인데요. 일단 저희 민권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민권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민권센터는 1984년에 설립됐고요. 36년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 한인사회를 비롯해서를 위해 이민자 권익 옹호,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등 4가지 주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민자 권익 활동은 이제 서류미비자의 시민권 취득기를 열어준 합법화 운동, 그 다음에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권익 커뮤니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활동 내용이고요. 정치력 신장은 선거 참여 캠페인, 올해 다 아시겠지만 전개된 인구조사 참여 홍보 활동, 그 다음에 뉴욕시에서는 영주권자의 투표 참여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운동도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입자 권리, 저소득층 세입자 권리 활동도 펼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봉사 활동이 3번째 분야인데, 이거는 이민 서비스와 저소득층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는 영주권 신청과 갱신, 시민권 신청, 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갱신, 그리고 각종 추방 케이스를 비롯한 이민 법률 상담과 법적 대변인 역할 등을 하고요. 저소득층 서비스는 푸드 스탬프, 노인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세금 보고 대행 등등 건강보험 상담과 신청 대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4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청소년들을 어릴 때부터 저희 민권센터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시켜서 이 시민운동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활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 민권센터 스태프가 되기도 하고 이사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4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는 일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 직원도 유급 직원도 한 20여 명 있고요. 연 예산도 한 250만 달러 이상을 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운동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미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민운동은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민운동은 이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시민운동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평통에서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거나 그런 거는 많지 않았던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뉴욕 평통에서 특히나 이 차자대 평통위원님들께서 이 미국 내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시민운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러길 바라는 목적으로 저를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 한인 사회의 시민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 이유는 1990년대 중반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텔레비에 자주 나와요. 뉴트 깅그리치라고 연방 하원 의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공화당 의원인데 그 사람이 1996년도에 어떤 법안을 들고 나왔느냐, Contract with America라는 법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민자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동성애 이슈죠. 그 다음에 낙태 이슈죠. 민주당은 여성들의 선택 권리를 중요시하고 공화당은 프로-라이프 이른바 낙태를 반대하고.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 1990년대 중반에 새로운 이 선거 이슈로 이민 이슈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을 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민자가 많아지는 것이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을 했더니 아주 엉뚱한 일인데요. 이민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정치인들이 인기가 올라가요. 인기가 올라가요. 이민자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민자가 없는 지역에서 이민자들을 공격했더니 그 정치인들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미국 정치에서의 네거티브 전략이죠.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정치 홍보 선거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광고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도 뭐 저렇게 남만 욕하고 자기 얘기는 없고 그런데도 선거 때만 되면 수도 없는 네거티브 광고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 광고를 줄창나게 하면은 결국 상대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자기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공화당에서 이민을 그 네거티브 전략의 하나로 채택을 한 거예요. 1990년대 중반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한인사회 시민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는 활동으로 시민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1990년대 중반에. 그 전까지는 한인사회나 아시안 커뮤니티가 놀랍게도 공화당 지지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전에 거의 6대4 비율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았는데 이 반이민 정책이 시작되면서 지난 한 20여 년간 쭉 이민자들이 민주당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6대4 비율로 이민자나 아시안이나 한인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6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반이민 정책이라는 게 바로 공화당은 이민 커뮤니티의 표밭을 포기하고 이 백인들의 표를 더 많이 얻겠다.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성공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택한 겁니다. 그 이전에 생각해 보시면 하도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1986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류 미비자 수백만 명에게 영주권을 줬어요. 공화당 정부였습니다. 공화당 정부. 근데 왜 그랬느냐? 이 서류 미비자 이슈는 미국 경제 이슈예요.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서류 미비자가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는 구조입니다. 미국 경제. 지금 LA나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들 같은 경우 서류 미비자가 없으면은 싹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 하루면 망해요. 이 대도시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서류 미비자들이 유입되면서 그 사람들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그게 미국 경제 밑바닥 경제를 뒷받침하는 경제 구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86년도에 수백만 명에게 영주권을 준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줬냐면은 82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다 줬어요. 영주권을. 82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고 82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도 농장에서 일을 하면은 영주권을 다 줬어요. 농장에서 일을. 그럼 왜 농장에서 일을 하면 영주권을 다 줬냐? 농장에서 일할 미국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농장에 가서 그 떼약벌 밑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과일을 따고 그런 일을 할 미국 시민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국인 불법 체류라고 불렀죠 그때는. 지금은 서류 미비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을 들여와서 그 사람들이 과일을 따고 농사를 짓고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때 영주권을 준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로 제가 기자로 있으면서 취재를 직접 하면서 제가 기사로도 썼던 얘기인데 미국의 닭공장이요. 닭공장. 닭공장이라고 하면은 닭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 닭을 길러서 가져와서 거기서 닭을 가공하는 거죠. 판매할 수 있게. 그 닭공장들 거의 100%가 서류 미비자들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닭공장은 이례적으로 예외로 언제나 영주권을 줬어요. 닭공장.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떤 식으로 그게 전개가 되냐면 닭공장을 누가 차려요. 그러면은 그 닭공장에서 몇 명을 고용하겠다. 그러면은 이민국에서 티켓을 줘요. 뭐 오케이 100명을 고용하겠다. 그럼 100명 티켓을 주는 거예요. 영주권 티켓을. 그럼 그 사람들이 닭공장에 와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은 그 영주권 티켓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물론 이제 사기도 많았어요. 굉장히 사기도. 닭공장 차린다고 해놓고 정작 안 차리고 영주권 티켓만 받아서 이 서류 미비자들한테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실제로 닭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인들도 수천 명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닭공장이라는 게 그냥 닭공장 그러면 좀 실감이 안 가는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았는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미국인들이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이제 닭공장에 취업을 하면요. 제가 얘기를 들은 사람은 버지니아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버지니아의 한 3베드룸 아파트로 데리고 가요. 숙소예요. 그럼 그 3베드룸 아파트에 10명을 집어넣습니다. 10명을 집어넣고 그리고 전기를 공급을 안 해요. 저녁 때 촛불 켜고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촛불. 그리고 물은 나와요. 물은 나오는데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갖고 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핏값을 오죠. 그래서 전부 다 트럭에 타고서 가면은 제일 처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뭐냐면은 트럭에 실려서 온 닭을 공장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손가락 하나하나에 닭을 한 마리씩 띄워야 돼요. 다리를 하나씩. 그래서 10마리를 한꺼번에 들고 던져야 돼요. 10마리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일을 하고 나면 살이, 왜냐면 그 닭들 몸에 벌레가 있거든요. 그럼 살이 닭살이 돼요. 전부 다. 살이. 진짜로 닭살이 돼요. 그러면 그런 걸 거쳐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좀 더 좋은 보직으로 옮겨가요. 그럼 이제 뭐냐? 닭 잘라서 뭐 비닐으로 씌우다든지 그럼 포장. 그러면은 이제 그 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천국인 거예요. 그 전에 이 닭을 옮기는 일을 하다가. 그럼 그 일을 미국인들이 할까요? 안 해요. 그 일을. 왜냐? 그렇게 힘든 일인데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최저임금도 안 되게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에 공화당이 서류 미비자들한테 영주권을 준 이유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경제적인. 그래서 미국이 보통 한 20년에 한 번씩 이민 정책이 바뀐다고 해요. 1965년도에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같은 아시안들도 이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1965년이고 그리고 1986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서류 미비자들한테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서류 미비자들 수백만 명이, 한인들도 수십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2016년이면은 한참 뒤죠. 이제 이민법을 바꿔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 공화당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에서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가서 이제부터는 공화당은 반이민 정책을 펼쳐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반이민 정책으로 그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런 효과를 거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딱 출마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멕시칸은 강간범들이다. 그 말부터 했어요. 선거 유세하면 제일 처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반이민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민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의 표를 모아서 당선되겠다. 그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그 기조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반이민 정책에 대한 항거를 하면서 사실 한인사회 시민운동이 커졌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제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이제 이민자 권익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민자 권익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한인사회가 정치력이 신장돼야 되겠다. 정치력이 신장되지 않으면 이민자 권익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 도로 정치력이 신장되려면 선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아까 김동찬 대표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결국 한인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한인 유권자들을 무소화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서류미비자 합법화 운동을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던 불법 체류자 사면운동이라고 했죠. 근데 그 표현이 틀린 거예요. No human is illegal입니다. 모든 휴먼이 리걸, 일리걸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undocumented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들을. 그리고 서류미비자들이 옛날에는 또 엠네스티라고 그랬어요. 일리걸 에일리언들을 엠네스티라는 건 죄를 진 사람들을 이제 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사면.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다. 엠네스티가 아니다. 그 사람들을 리걸라이제이션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서류미비자 합법화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그 운동을 제대로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정치인들의 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신장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2000년 그 선거 출마하기 직전까지도 늘 했던 말이었어요. Illegal is illegal. 서류미비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만 하면 그렇게 대답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근데 20여 년 동안 저희들이 활동을 해오면서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거의 100% 연방의회와 대통령을 장악을 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들한테 영주권을 주겠다는 입장이죠. 여러분, 서류미비자 얘기를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서류미비자는 한인사회에서 남자, 여자 빼고 가장 큰 집단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서류미비자예요. 남자, 여자 빼고 그 다음 큰 집단이 서류미비자예요. 한인사회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이 서류미비자 권익을 위해서 결국 정치력 신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한인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는 꾸준한 사회봉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이런 한인사회의 시민운동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가지 저희 민권센터의 활동이 정립이 된 거예요. 요건 이제 시민운동이 한인사회에서 어떻게 커왔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요번 대선 결과, 저희 이제 오늘 발제 주제가 시민운동의 전망이니까 대선 이후의 시민운동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선 결과가 누가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저희 같은 이민사회, 아시안 커뮤니티, 한인사회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누구를 지지했는지. 왜냐,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게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링컨 센터가 이번에 플러싱해서 한 6개 한인 밀집 지역에서 출구 조사를 했어요. 투표를 이제 하고 나오신 분들 상대로. 근데 민주당원이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 52%. 뉴욕의 얘기입니다. 뉴욕에. 공화당원은 179명, 16%밖에 안 됐어요. 아시안들 상대로 했는데. 오히려 무소속이 26%로 공화당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지금 옛날에 공화당이 훨씬 많았던 아시안들이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민주당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바이든 후보도 606명, 트럼프 찍은 사람은 38%, 421명. 걔도 생각보다 꽤나 많았어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 아닌 뭐 다른 후보에 투표한 사람도 2.2% 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CNN이나 이런 미국의 방송국에서 한 전국적인 출구 조사랑도 이 궤를 같이 합니다. 전국 출구 조사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백인만 트럼프 지지자가 더 많았어요. 57%. 바이든이 42%. 소수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흑인은 87% 바이든 지지했고요. 라티노는 66% 바이든 지지했고, 아시아는 63%가 바이든을 밀었어요. 이거를 이제 백인과 유색인종으로 딱 나눠보면 더 확연히 드러나는데, 트럼프는 백인 지지가 57%, 바이든 42%, 바이든은 유색인종 지지가 72%, 트럼프 지지는 26%였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소수민족들이 바이든 당선시켜준 거예요. 이번에. 소수민족들이 아니었으면 바이든은 당선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건 이제 앞으로 바이든 쪽에다가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문제예요. 재밌는 거는 이 아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별로도 좀 다르잖아요. 베트남계는 유일하게 트럼프 지지자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베트남 공산화 때문에 그때 미국으로 이주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은 소셜리즘이다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소셜리즘, 커뮤니즘에 대한 이 굉장히 반감이 많은 이 민족이 베트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누가 바이든 지지 제일 많이 했느냐? 인도계예요. 인도계. 왜 그런지 그것도 아시죠? 카말라 해리스가 인도계입니다. 요 부통령 후보가 66%가 바이든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한인사회 언론에서 트럼프 지지자가 한인들이 더 많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좀 어이가 없는 발표예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언론사 조사는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누구 지지하냐라고 이렇게 막 받은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그런 샘플을 사용한 이 여론조사가 아니고, 가장 그래도 이 정확한 샘플을 사용해서 한 그게 올해 초에 한 번 있었어요. 뉴욕이랑 LA 등에서 미국 8개 주에서 실시를 했는데 무려 트럼프 재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61%였습니다. 지지는 22%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민주당 예비선거 당선자가 결정되기 전이라서 민주당 후보가 이제 여러 명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그때도 18.6%로 한인들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지지가.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중간에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포기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17.4%였고,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 뭐 엘리자베스 워런 뭐 등등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정확하게 설명드린 거는 결국 이번에 아시안들의 한인들의 선택은 민주당이었고 바이든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6대4 비율로.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이 한인사회나 이민사회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요번에 한 가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백인과 소수계의 유권자 비율입니다. 요번에 전국 유권자 비율이 백인이 65%였어요.
라티노가 흑인을 넘어서서 13%입니다. 흑인이 12%, 아시안이 3%였어요. 그럼 선생님 20년 전에 2000년에는 어땠을까요? 조지 부시가 당선될 때 백인 유권자가 78%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71%, 2016년에는 69%였어요. 계속 줄어들죠. 백인 유권자가. 소수계 유권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결국 점점 더 저희들과 같은 유색인종,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라티노 유권자들이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오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선거 이슈 관련해서 미국은 지금 두 개의 나라예요. 미국은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집단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이번 선거 출구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출구조사에서 문의를 하는데 인종 불평등, 바이든 지지자는 91%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 인종 불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저는 한 3분의 1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8%예요. 8%. 그 플로이드 사건이나 각종 흑인들의 사망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종 불평등은 단 8%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더 신기해요. 바이든 지지자는 82%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지지자 몇 퍼센트일지 아세요? 14%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14%밖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가죠. 반면 범죄와 치안, 로 앤 오더죠. 범죄와 치안. 트럼프 지지자는 71%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지지자는 28%.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지금 쪼개졌어요. 미국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결국 이제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시민운동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해야 될 역할을. 보다 이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여론조사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 국민의 90%가 국민 아동보험을 원해요. 81%가 서류미 비자들한테 시민권 주자고 원해요. 76%가 렌트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70%가 국민 건강보험을 원합니다. 76%가 소셜 시큐리티 국민연금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67%가 최저임금 15달러를 원해요. 68%가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63%가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반영하는 대통령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되는 게 시민운동의 역할인 거죠. 시민운동이. 그래서 이 선거 후 시민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민자 권익 확대.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저희 한인사회 시민운동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민자 권익 확대가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그리고 세 번째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한 선거구 재조정과 연방정부 지원 배분. 이 세 가지가 이번 선거 이후에
한인사회나 아시안 커뮤니티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민자 권익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류 미비자 합법화 문제나 이 각종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이민자 권익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 이제 그 행사 일정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이 이민자 권익만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박동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18%밖에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가 정말 놀라운 통계예요. 그거는 놀라운 통계. 이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9.11 테러가 터졌을 때 몇 명이 죽었나요? 2,700명이 죽었어요. 2,700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가 어제까지 들은 걸로만 해도 한 25만 명이 죽었어요. 25만 명이. 그러면은 2,700명 100을 곱하면 27만 명이 되잖아요. 9.11 테러가 100번이 터진 거예요. 100번이. 9.11 테러가. 근데 너무 무심하죠. 왜냐? 지금 트럼프 정부 자체가 무심하고 아무 문제 아니다. 뭐 대처 잘하고 있다. 과연 공화당 정부가 테러가 미국에서 9.11 테러가 100번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때 9.11 테러 터지고 나서 이라크에 생화학 무기도 없고 대량 살상 무기도 없는데 전쟁 일으켰잖아요. 아마 9.11 테러가 100번 터졌으면 아마 세계 전쟁 일으켰을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근데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죽었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는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너무나도 커뮤니티, 이거는 한인사회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인정해야 되냐?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체에 실패한 나라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테러랑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테러는 테러가 끝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물론 이제 경제적 여파가 있죠. 테러도 9.11 테러 때문에 뉴욕시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적인 여파가 더 엄청납니다. 왜? 업소들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직자가 양산되고 일을 못 나가고 실직한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받지만 그걸로 생활이 안 되고 또 서류 미비자들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도 못 받고 연방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것뿐 아니라 뉴욕에서만 지금 100만 가정이 미 전역에서 4천만 명이 렌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날 지경이에요. 소상인들은 3분의 1이 문을 닫을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1차 경기부양 지원금 나눠주고 실업수당 600불 높여준 이후에 2차 토의하는데 연방상원에서 꽉 막혀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해주고 있죠. 2차를.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너무 한가해요. 연방정부랑 연방의회는. 지금 저희는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너무너무 피부로 느껴요. 제가 이제 제 셀러폰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핫라인을 운영을 했어요. 지난 한 반년 동안 제가 얼마 전에 저희들 이제 좀 있으면 갈라를 하는데 갈라에 들어갈 통계를 이제 만들려고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제 셀러폰으로 9,011통을 받았어요. 전화를 9,011통. 많을 때는 하루에 100통을 받았습니다. 울면서 전화해요. 새벽 1시 반에 더 이상 살 길이 없는데
실업수당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펑펑 울면서 전화하세요. 남편이 실업수당 받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다. 남편 실업수당을 내가 어떻게 받을 길이 없냐? 없죠. 사람이 죽으면 실업수당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이 저소득층 이 커뮤니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그런데 연방상원에서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시켰죠. 연방상원에서 그 지원책을 놓고 너무 많다 적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통과를 안 시켜서 결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까지 미뤄졌죠. 피눈물을 토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피눈물을 토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제대로 하라고 경기 부양책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전염병 예방 그다음에 퇴치 그거를 진짜 모든 커뮤니티가 온 힘을 다해서 정부에 외쳐야 돼요. 외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외치지 않으면. 왜냐? 연방의회, 연방정부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겪어서 렌트 못 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기지 못 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미 평생 먹고 살 돈 다 모아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외치지 않으면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아까 김동찬 대표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해 센서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주의회들이 선거구 재조정을 합니다. 주의회들이. 주의회가 사실 그냥 저희들이 살아갈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년에 한 번씩 이 선거구 재조정을 할 때만은 대빵이에요. 대빵. 이 선거구 재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서부터 선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달라질 거예요. 특히나 저희 한인이나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는 선거구 재조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 소수계가 밀집된 선거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서는 당선될 확률이 적거든요. 왜냐? 소수계 후보 지지해 줄 테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 소수계가 모여있는 선거구를 백인 선거구로 갈갈이 찢어요. 갈갈이 찢어요. 그러면은 다 백인이 다수니까 백인들이 당선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인구 비례로 따져서 항상 이 축소돼 있는데 정치적 레프레젠테이션이 그 제대로 정치적인 대표성을 저희들이 가지려면 소수계들이 모여 있는 투표소를 그 선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민권센터는 이제 내년이 되면은 다른 이제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이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코얼리션을 결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미 소수계 의원들도 많이 있고 뭐 민주당 정권은 상대적으로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야 돼요. 소수계가 모여있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기 위해서 굉장한 건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이 센서스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방정부 재정 배분입니다. 이 선거나 정치가 이 고상하게 표현해서 선거나 정치 사실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누가 더 밥그릇을 많이 챙기느냐. 그럼 결국 그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없는 사람들하고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저희들 같은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99%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이 복지 혜택과 재정이 돌아갈 수 있게 싸우는 게 저희들의 의무죠. 그 세제 개혁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 세제 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했어요? 부유층 감세했죠. 부유층 감세. 이 최고 세율을 일단 39.6%에서 37%로 내려줬어요. 최고 세율을. 이게 이 샌더스 의원 아시죠? 이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떨어진 샌더스 의원. 그래서 샌더스 의원이 항상 주장하잖아요. 미국은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소셜리즘 for the rich. 트럼프가 그렇게 깎아주니까 이 연간 세금 수입이 2,880억 달러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깎아주니까. 근데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실업수당 600불은 더 못 주겠대요, 서민들한테. 실업수당 600불은. 샌더스가 그때 무슨 주장을 했냐면 최고 부유층 1%에서 이제 그 최고 부유층 1%도 격차가 커요. 거기 최고 수입 올리는 사람이랑 최저 수입 올리는 사람 격차가 나머지 99%보다 더 커요. 그만큼 이제 엄청난 부자들이 있는데 격차별로 1%에서 8%의 부유세를 때리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부유세를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전 국민 의료보험 다 해줄 수 있어요. 공짜로. 그 돈만 받으면. 그리고 그 돈만 받으면 전국의 공립대학교 다 공짜로 해줄 수 있어요. 그 돈만 받으면. 그리고 그 돈만 받으면 지금 학자금 부채에 있는 대학생들 빚 다 갚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세제는 차이가 나요. 세제는. 그런데 트럼프는 거꾸로 그 사람들 세율을 거의 2%나 깎아준 거예요. 거의 2%나.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머더레이시잖아요. 샌더스처럼 레디컬한 이제 데모크래시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쯤으로 이제 이 세제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트럼프보다는 훨씬 이제 부자들한테 증세를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돈들이 세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돈들이 각 주정부로 가고 각 주정부에서 어떻게 서민들에게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지를 가지고 또 머리 싸매고 또 싸우는 게 시민운동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 같이 이 뭔가 이제 저희들이랑 이제 좋게 표현해서 거리가 굉장히 멀죠, 저희들이랑. 그런 정부가 있을 때에는 전문성보다는 좀 옛날 말로 투쟁성이 중요해요. 그냥 머리 들이밀고 싸우는 게 중요해요, 옛날처럼. 그런데 지금 저희들과 조금 더 가까운 민주당 정권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 그때 뭐가 중요해지냐? 전문성이 중요해집니다. 전문성이. 몰라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뉴욕주에서 이제 서류 미비자들한테 운전면허증 주잖아요. 뉴욕주에서 이제 지난해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정부니까 저희 같은 민권센터랑 협의를 하면서 법을 만들어요. 미리 이제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이민사에 대해서. 그럼 처음에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오케이, 우리 이제 민주당이 상원 하원 주어에서 다 잡았고 주지사도 민주당이고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주겠다. 그러니까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을 따로 만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래요.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냐.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따로 만들어주면 내가 서류미비자라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요.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이랑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안 같은 건 이제 다 마련이 되면 팩스 아니지. 그건 옛날이고. 그래서 이메일로 다 보내줘요. 저희들 보고 검토하라고. 그러면 그때 전문성이 없으면 무시당하죠. 아이고 뭐 이민단체라고 한인단체라고 이거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의견 달라고 했는데 뭐 의견도 별로 없고 뭐 변변한 무슨 아이디어도 없고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바이든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 되겠죠. 돼야겠죠. 근데 되면은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은 더욱더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 전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아까 그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코얼리션을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이 한인사회 홀로 이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 일단 사람 수가 모자라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민운동은 저희 이제 민권센터 같은 경우는 이민자 권익운동은 200여 뉴욕의 이민단체들이 모여있는 뉴욕 이민자연맹과 함께해요. 그래서 매년 뉴욕 이민자연맹에서 이민자 로비데이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매년 주정부랑 연방정부에 최소 한 차례, 필요할 때는 2차례, 3차례까지 연방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방식은 정치인 후원과는 상당히 다른데 저희들은 일전도 정치인도 후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로비데이 행사를 할 때 이제 의원들이랑 쫙 약속을 잡아놓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를 가지고 가서 의원들을 쫙 방문을 하는데 후원금 대신에 연방 의사당 밖에서 수만 명이 데모를 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힘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밖에서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저희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등에 업고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해 세입자 권익법이 하나 뉴욕주에서 제정이 됐어요. 렌트 안정법을 더 강화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하우징 저스티스 포 올이라는 코얼리션을 만들어서 한 20여 개 단체들이 모였는데 그 법안을 결국 통과시키고 제정시켰는데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바네로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의원들 만나고 갈 때마다 버스 10대씩 대전해서 갔어요. 후원금 1전도 안 줍니다. 저희 정치인들한테. 다만 시민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밖에서 막 저희들이 들어가서 의원 로비하고 있으면 창문으로 소리가 들려요. 구호 외치는 소리가. 저희들은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뤄내려면 한인사회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동의 과제를 가진 한인,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들이 항상 연대해서 코올리션을 만들어서 관철시키는 거죠. 끝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5분 남았네요. 인권센터에 뿌리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이었어요. 대부분 모르실 텐데 여기 이제 옛날에 인권센터와 함께했던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본래 민권센터는 1990년대 중반까지 민권센터의 이름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민권센터를 설립했던 사람들이 재미한국청년연합, 미주 한겨레 운동연합이라는 단체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단체들이 사실상 뭐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규모 면에서는 미주 한반도 통일운동을 이끄는 가장 큰 단체였어요. 전국에 많을 때는 한 300여 명까지 회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임수경 문규현 신부 방북 때 이 좋은 뜻으로 임수경 문규현 신부가 이제 방북을 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때 좋은 뜻으로 저희들이 배후였어요. 배후. 그래서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임수경 씨가 북한에 가고 그 다음에 문규현 신부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임수경 씨를 돕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문규현 신부가 뉴욕으로 왔어요 먼저. 그래서 저희 민권이랑 그래가지고 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가자. 근데 더 중요한 거가 뭐였느냐?
임수경, 문규현 신부만 북으로 보낼 수 없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미국의 평화운동 단체들을 북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방북이 아니라 전 세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운동으로 승화시키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여 명의 타민족 평화운동가들이 민규현 신부랑 같이 북한에 갔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백두산에부터 판문점까지 행진을 하면서 결국 이제 임수경 씨랑 문규현 신부를 판문점을 건너게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개념인데 공공외교라는 이제 다 표현을 쓰잖아요. 공공외교라는 건 이제 진보 정권이 한국에서 들어선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를 한국의 보수 정권은 좋아하지 않죠. 별로 이렇게 통일을 바라지 않으니까 분단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정권들이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제 공공외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 또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옛날에 이제 공공외교보다 민간외교라는 말을 더 썼죠. 한국인의 입장에서 하는 이제 얘기예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들 뿌리가 다 한국에 있고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여기 모이신 분들 전부 다 거기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는 한반도 통일운동은 뭘까요? 그건 국제평화운동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국제적인 평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유일한 분단국가, 유일한 다른 체제로 갈라져 있는 두 민족.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제평화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이 한반도 평화통일운동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약화됐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링컨센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역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때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운동을 했어요. 한 손은 한인사회, 한 손은 조국을 위하여.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역량이 딸리다 보니까 이 조국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때서부터는 전적으로 한인사회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섰거든요. 근데 뭐 저희들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역량이 모자라는데 무리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많은 그때 저희들이랑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도 남아서 통일운동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제평화운동이 사실 그때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할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평화운동 자체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이 이라크 전쟁 때 다시 조금 불씨가 살아나나 했더니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 평화운동이 굉장히 약화돼서 저희들이 연대를 할 이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 해줄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이른바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부터 서서히 계속 줄어든 거예요. 미국의 평화운동 세력이. 근데 그 평화운동 세력을 다시 그들에게 불씨를 던지고 그들에게 국제평화운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게 또 한반도 통일운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하나 줄어들었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지금 가장 활발한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시민운동이 있는데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랑 환경운동입니다. 미 국내의 차별과 빈부격차와 각종 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수많은 국제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활동으로 저희들처럼 방향을 선회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좀 너무 심하니까. 네? 너무 까놓고 얘기해서 트럼프 정부는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국 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커뮤니티 운동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커뮤니티 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은 언제든 국제평화운동에 힘을 보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래서 누구든 그거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때 저희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한반도 평화 통일 운동을 국제 평화 운동의 일환으로 앞으로 많은 한인들이 전개해 나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민운동은 정말 마지막인데요. 소수계만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미국 사회 전체의 앞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유권자 비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인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장을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 2050년이면 백인이 소수민족이 됩니다. 유색인종에 비해서. 그럼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인 우월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봉기가 무슨 뭐 폭력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비폭력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트럼프는 그런 움직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트럼프 현상이라는 건. 백인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소수계가 된다. 더 이상 우리가 파워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장한 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사실은 Make America White Again이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이민을 축소시키고 흑인 커뮤니티를 탄압하고 소수계 커뮤니티를 탄압하고 백인이 더 많은 그런 나라를 유지해보자는 말하자면 시대를 거꾸로 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이 여러분 바이든이 770만 표?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후보예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누구냐? 트럼프예요. 720만 명이. 그만큼 지금 트럼프 현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커뮤니티 시민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활동을 펼치는 것은 미국 전체의 앞날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소수계만은 아니라 미국 전체의 앞날을 더 밝게 만들고 더 발전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